이제 그들의 군사력이 표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을 포기했던 나라, 헌법으로 군대 보유를 금지했던 나라가 이제 대놓고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던진 한마디가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도 개입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만에 나온 가장 직설적인 군사 개입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 미국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정말로 다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거대한 전략적 계산의 일부일까요? 지금부터 조용히 힘을 키워온 일본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2월 7일 일본 국회에서 역사적인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건 일본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대만 전쟁에 일본이 참전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여기서 잠깐,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전쟁을 포기한 나라이며 헌법 9조라는 특별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 무력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평화 헌법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이긴 후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못하도록 헌법에 못 박아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못하는 나라인데 자위대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항공모함처럼 생긴 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본은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서 사실상의 군대를 운영해 온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자위대가 있어도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공격당해도 일본은 그냥 지켜만 봐야 했죠. 미국이 공격받아도, 한국이 공격받아도, 대만이 공격받아도 일본은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평화헌법의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15년 판이 완전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와 친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그게 결국 우리한테도 위험이 되니까 우리도 도와줄 수 있다. 이 논리를 헌법 해석에 집어넣은 겁니다. 직접 헌법을 바꾼 건 아닙니다. 헌법은 그대로 두고 해석만 바꿨죠. 마치 전쟁은 안 하지만 친구 도와주는 건 전쟁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표현, 존립위기 사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는 일본과 아주 가까운 나라가 공격받아서 그 여파가 일본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서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사태가 바로 이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왜 이게 큰 문제일까요? 대만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언젠가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죠.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대만을 도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중국 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일 수도 있죠. 중국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가 발표했습니다. 요나구니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겠습니다. 요나구니 섬이 어딘지 아시나요? 일본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대만에서 불과 1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거기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건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대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정말로 전쟁을 각오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강경 노선을 택한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일본 경제는 30년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다고 절망합니다. 이럴 때 정치인이 뭘 할까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중국의 위협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을 강조하면 국민들이 단합하게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무려 69.9%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임 총리들이 20에서 30%대를 헤매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죠. 일본 국민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강한 일본이 돌아왔다. 중국에 굽신거리지 않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SNS는 이런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대가도 따라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쓰던 돈이 연간 약 20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사라졌죠. 일본산 수산물도 중국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일본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일본은 이 길을 가고 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위협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력은 무시무시하게 성장했습니다. 항공모함을 여러 척 만들었고 최신형 전투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이 시로 지배하고 있는 작은 섬들인데 중국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해경 선박이 그 주변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요구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에게 압박해왔습니다. 방위비를 더 늘려라. 군사력을 더 키워라.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를 도와라.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노골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안보를 의존하면서 돈은 제대로 안 낸다. GDP의 2%가 아니라 3.5%를 국방비로 써라. 이런 압박을 계속 받아온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딜레마였습니다. 미국 말을 안 들으면 미일 동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일본은 중국 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말을 다 들으면 평화헌법을 포기해야 하고 국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일본 국민들도 이제는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방위비 증액을 선언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즉 2025년부터 2% 수준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GDP는 대략 600조 엔 정도입니다. 2%면 12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첫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다. 둘째, 공격 능력도 갖춥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방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셋째,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도 투자를 늘립니다. 현대 전쟁은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과 인터넷 공간에서도 벌어지니까요. 하지만 돈만 있다고 군대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젊은이가 없어서 자위대 모집이 어렵습니다. 자위대 정원은 24 7천 명인데 실제로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려는 젊은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여를 올립니다. 자위대원의 월급을 인상해서 더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둘째, 규제를 완화합니다. 머리 스타일 규제를 풀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식으로 짧게 자르거나 빡빡머리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년을 늘립니다. 일부 계급의 정년을 한 살씩 올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나이 든 사람을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거죠. 넷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자위대에 입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무기 수출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무기 수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최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5유형 제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완제품은 수출할 수 없고 오직 5가지 유형만 가능하다는 규제였습니다. 구조용, 수송용, 경계용, 감시용, 소해용. 쉽게 말해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무기는 팔 수 없고 보조 장비만 팔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 갑자기 없앨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돈입니다. 방산 수출은 엄청난 돈벌이입니다. 한국을 보세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같은 걸 팔아서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겁니다. 둘째, 미국의 요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지원으로 무기와 탄약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무기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파트너죠. 셋째, 군수산업 육성입니다. 무기를 수출하려면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기술도 발전합니다. 그럼 일본 자위대도 더 좋은 무기를 더 싼 값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일석이조인 거죠. 넷째, 동맹 강화입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레이더를 수출했다고 칩시다. 그럼 필리핀은 일본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두 나라는 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이 무기 수출 완화가 실현되면 일본은 사실상 무기 강국이 됩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적입니다. 정밀 센서, 로켓 엔진, 항공우주 소재 같은 분야에서 일본은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공격용 무기까지 생산해서 판다면 일본 방산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핵무기입니다. 일본은 비핵3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 이게 전후 일본의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맞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죠.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내각이 이 원칙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말했습니다. 비제조, 비보유는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반입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본이 직접 핵무기를 만들거나 소유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 안에 들여올 수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핵무기를 실은 미군 항공모함이 일본 항구에 들어오는 걸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를 고려할까요?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 때문입니다. 유사시에 미국의 핵 억지력을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땅에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핵잠수함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자 일본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진다면 일본도 검토해야 합니다. 핵잠수함이 뭐가 특별할까요? 일반 잠수함은 연료를 보급받으러 자주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연료가 수십 년 갑니다. 계속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적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도 월등히 강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 일본은 명백히 보통 국가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라는 게 뭘까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정규 군대를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하지만 일본은 특수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 나라였으니까요. 이제 그 특수성을 벗어던지겠다는 겁니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무기를 수출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고려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지지율이 높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의 부상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중국 배들이 나타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게다가 역사 교육의 영향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2차 대전에 대한 죄책감이 약합니다. 그건 할아버지 세대 일이고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력 강화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같은 피폭 지역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평화 단체들도 시위를 벌입니다. 평화 헌법을 지켜라. 다시 전쟁의 길로 가지 말라.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주류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군사력 강화를 말하면 우익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전쟁을 하려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는 걸까요? 억지력 때문입니다. 억지력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건드리면 너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실제로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역설적이죠? 평화를 위해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저 나라는 약하니까 쉽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침공합니다. 하지만 저 나라는 강하니까 건드리면 우리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참습니다. 미국도 이걸 원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직접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인류 멸망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그냥 놔두면 중국이 계속 팽창할 겁니다. 그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미국으로서는 딜레마죠.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앞세웁니다.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호주 같은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은 뒤에서 지원만 하는 거죠.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바로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일본의 변화는 동아시아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의 구도 말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는 것도 위험하고 혼자 고립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포기한 나라가 아닙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결과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평화를 가져올지 전쟁을 부를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동아시아는 이미 예전과 다른 곳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동아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펼쳐지게 될까요?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창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